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멕시코의 흙먼지 나는 국경 마을에서 태어나 10살의 아버지를 잃고 구두닦이와 신문팔이, 심지어 돈을 받고 얻어맞아주는 내기 권투 선수로 소년기를 보낸 남자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결국 할리우드 역사상 가장 강렬한 얼굴로 남습니다. 2번의 아카데미상, 150편이 넘는 영화, 그리고 3번의 결혼과 13명의 자녀. 스크린 위에서 그는 유랑 서커스단의 차력사였고, 혁명군의 나고자였고, 화가였고, 자유로운 그리스 농부였고, 전쟁이라는 거대한 톱니바퀴에 삶이 통째로 짓밟힌 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스크린 밖의 삶은 그가 연기했던 어떤 인물보다도 더 극적이었습니다. 넉넉한 풍채, 굵은 눈썹 아래 강렬한 눈빛, 그리고 호탕한 웃음. 이 얼굴 하나로 그는 그리스인이 되기도 하고 아랍인이 되기도 하고 꼽추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까지 여러 민족의 얼굴로 받아들여진 배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자신은 평생 어느 한 곳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한 이방인이었습니다. 멕시코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자랐고 할리우드에서 인정받은 뒤에는 이탈리아와 그리스, 프랑스를 넘나들며 유럽 영화의 거장들과 작업했습니다. 오늘은 안소니 퀸, 그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915년 4월 21일 멕시코 북부 치와와의 한 마을. 안토니오 루돌포 옥사카 퀸이라는 긴 이름의 아기가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아일랜드계 혈통이 섞인 남자로 한때 그 유명한 혁명가 판초비아의 부대에 몸을 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인디언 혈통을 지닌 멕시코 여성이었습니다. 멕시코 혁명이 와해되자 가족은 살 길을 찾아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향합니다. 처음엔 철도 노동자로, 나중에는 목화와 호두와 양상추를 따는 농업 노동자로 이곳저곳을 떠돌던 가족은 결국 로스앤젤레스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정착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안소니가 겨우 10살이었을 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하루아침에 소년 가장이 된 그는 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여동생 스텔라까지 세 여자를 부양해야 했습니다. 구두닦이, 신문팔이, 공사장 심부름꾼, 심지어 돈을 받고 링 위에서 얻어맞아주는 스파링 파트너 노릇까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와 이름이 같은 남자와 재혼하자 그는 할머니와 동생들을 이끌고 집을 나와 더욱 닥치는 대로 일을 찾아 헤맸습니다. 고생 때문에 남들보다 일찍 성숙해진 얼굴, 그것이 훗날 스크린을 압도하게 될 그 강렬한 인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친 청년기 속에서도 다른 거리의 청년들과 그를 구분해주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꿈이었습니다. 그는 건축가가 되고 싶어 했고 실제로 건축 스케치 대회에서 우승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이 재능을 알아본 당대 최고의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그를 제자로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건축주들 앞에서 설계를 발표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멕시코식 억양을 먼저 고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는 자신의 돈으로 그를 연기학원에 보내 발음 교정 수업을 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생의 아이러니였습니다. 발음을 고치러 간 그 학원에서 안소니 퀸은 건축이 아니라 연기라는 세계에 완전히 매료되어 버립니다. 결국 그는 건축을 포기하고 배우의 길을 선택했고 크게 화가 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학원비 지원을 끊어버렸습니다. 학원비가 끊기자 그는 파트타임 일을 하며 스스로 학비를 벌어 연기를 배워나갔습니다. 당대의 스타 배우였던 매 웨스트가 이 청년의 재능을 가장 먼저 알아봤고 그녀의 눈에 들어 18살의 나이에
연극 깨끗한 침대로 무대에 처음 오릅니다. 그리고 1936년 영화 패롤을 통해 마침내 스크린에 데뷔합니다. 이후 10여 년간 그는 갱스터, 인디언 추장, 아라비아인, 중국인, 이탈리아인, 필리핀인 등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인종의 역할을 소화하며 필모그래피를 쌓아나갑니다. 아일랜드와 멕시코, 원주민의 혈통이 섞인 그의 얼굴은 어느 민족으로도 보일 수 있는 독특하고도 귀중한 자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서글픈 현실도 있었습니다. 당시 할리우드에서 라틴계 배우가 설 수 있는 자리는 대부분 악당이나 이국적인 조연에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소니 퀸은 그 좁은 틀 안에서도 각각의 인물에게 저마다의 개성과 인간적인 결을 부여하려 애썼고 그런 노력이 훗날 그를 단순한 조연 배우가 아니라 시대를 대표하는 성격파 배우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1940년대 후반 메카시즘의 광풍이 할리우드를 휩쓸자 그는 이 정치적 마녀사냥의 혐오를 느낍니다. 그래서 한동안 할리우드를 떠나 뉴욕의 연극 무대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명장 엘리아 카잔의 눈에 들어 브로드웨이,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에서 스텔리 코왈스키 역을 맡아 연기력을 인정받습니다. 이 역할은 훗날 영화판에서 말론 브란도가 맡아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친 바로 그 배역이었습니다. 그리고 1952년 안소니 퀸의 인생을 바꾼 첫 번째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엘리아 카잔이 연출한 비바 사파타였습니다. 멕시코 혁명의 영웅 에밀리아노 사파타 역은 말론 브란도가 맡았고 안소니 퀸은 그의 동생 역을 연기했습니다. 처음엔 혁명의 든든한 조력자였다가 점점 술과 권력에 취해 타락해가는 인물. 이 복잡한 심리 변화를 설득력 있게 그려낸 연기로 그는 1953년 아카데미 나무조연상을 거머쥡니다. 멕시코 출신의 무명 배우가 할리우드의 심장부에서 정식으로 인정받은 순간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영화가 촬영되기 전에 그는 이미 실제 삶에서 멕시코계 이민자 가정의 애환을 몸으로 겪어본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대본 속 혁명의 소용돌이 속 인물이 그에게는 완전히 낯선 이야기가 아니었던 셈입니다. 자신의 뿌리와 맞닿은 역할에서 거둔 첫 오스카였기에 이 수상은 그에게 남다른 의미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954년 그는 대서양을 건너 이탈리아로 향합니다. 당시 이탈리아는 네오리얼리즘이라는 새로운 영화 사조의 중심지였고 그곳에서 만난 감독이 바로 페데리코 펠리니였습니다. 영화 길, 원제 라스트라다에서 안소니 퀸은 잠파노라는 인물을 연기합니다. 유랑 서커스단의 차력사로 순진하고 여린 소녀 젤소미나를 곁에 두고 다니면서도 거칠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그녀를 대하는 남자였습니다. 젤소미나 역을 맡은 배우는 펠리니의 부인이기도 했던 줄리에타 마시나였는데 두 사람의 케미스트리는 세계 영화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이 영화는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하며 국제적으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고 안소니 퀸이라는 이름을 할리우드를 넘어 세계 영화계에 새겨 넣었습니다. 특히 니노 로타가 작곡한 주제곡 젤소미나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애절한 명곡입니다. 거칠고 투박하고 단순무식해 보이는 인물 안에 숨겨진 슬픔과 고독, 그것을 표현해내는 것이야말로 안소니 퀸이 지닌 진짜 재능이었습니다. 1956년에는 두 번째 아카데미상이 그를 찾아옵니다. 영화 러스트 포 라이프였습니다. 빈센트 미넬리가 연출하고 커크 더글러스가 빈센트 반 고흐를 연기한 이 전기 영화에서 안소니 퀸은 화가 폴 고갱을 맡았습니다. 스크린에 등장하는 시간은 단 8분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순간 동안 그는 주연이었던 커크 더글러스보다 더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는 평가를 받으며 다시 한번 아카데미 나무조연상을 수상합니다. 짧지만 강렬하게 그것이 바로 안소니 퀸의 방식이었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얻어낸 두 번의 오스카 조연상은 그가 단순히 이국적인 외모를 가진 배우가 아니라 진짜 실력파 배우라는 것을 세상에 증명해 준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1964년 그의 배우 인생에서 가장 상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리스인 조르바였습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이 영화에서 안소니 퀸은 그리스 농부 알렉시스 조르바를 연기합니다. 인생의 온갖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면서도 크레타의 태양 아래에서 거침없이 웃고 노래하고 춤을 추는 자유로운 영혼이었습니다. 그의 상대역인 젊은 영국인 지식인 베질은 배우 앨런 베이츠가 연기했는데 원작 소설에서는 이름조차 없던 이 화자에게 영화에서 처음으로 이름이 붙여진 것이었습니다. 금욕적이고 이상주의적인 지식인 베질이 점점 조르바의 삶의 방식에 매료되어가는 과정이 이 영화의 또 다른 축이었습니다. 영화 마지막 사업이 완전히 실패로 끝난 뒤 해변에서 조르바가 추는 즉흥적인 춤, 이른바 시르타키는 지금까지도 자유와 해방의 상징으로 회자됩니다. 이 영화로 안소니 퀸은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후보에도 올랐습니다. 비록 수상까지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조연상을 넘어 주연상 후보에까지 오른 것은 그가 더 이상 이국적인 조연 배우가 아니라 어떤 영화든 이끌고 갈 수 있는 주연급 배우로 완전히 자리매김했다는 뚜렷한 증거였습니다. 안소니 퀸은 훗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바로 조르바 그 자체다. 이 역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무려 20년이 지난 뒤에도 그는 브로드웨이 무대에 올라 뮤지컬 버전으로 이 배역을 다시 연기했습니다. 그리스의 작곡가 미키스 테오도라키스가 만든 영화의 주제곡은 훗날 전 세계에서 널리 연주되는 그리스 대표 선율이 되었고 지금도 그리스 식당이나 축제에서 흘러나오는 흥겨운 춤곡의 상당수가 이 영화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배우가 어떤 캐릭터와 완전히 하나가 되는 드문 순간, 그것이 바로 조르바였습니다. 그런데 안소니 퀸을 이야기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영화가 있습니다. 1967년작 25시입니다. 루마니아 작가 콘스탄틴 비르질 게오르규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프랑스 감독 앙리 베르네유가 연출한 이 영화에서 안소니 퀸은 요한 모리츠라는 평범한 루마니아 산골 농부를 연기합니다. 아내 수잔나의 미모를 탐낸 마을 경찰서장 도브레스코의 계략으로 그는 유대인이라는 거짓 신분을 뒤집어쓰고 강제 노동에 끌려갑니다. 수용소를 탈출하지만 이번엔 스파이로 몰려 독일로 끌려가고 심지어 독일 친위대에게 순수한 아리아인 혈통의 영웅으로 오인받아 수용소장 자리까지 맡게 되는 기막힌 운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립니다. 1944년 소련이 루마니아를 침공하자 요한은 이번엔 미국의 전쟁 포로가 되어 뉘른베르크에서 전범 재판까지 받습니다. 재판정에서는 아내 수잔나가 8년 동안 그에게 보낸 편지들이 낭독됩니다. 한 개인이 시대의 광기 속에서 국적도, 신분도, 심지어 이름조차 여러 번 바뀌며 철저히 유린당하는 이 이야기는 20세기 전쟁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남긴 상처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영화의 마지막, 오랜 세월 만에 가족과 재회한 요한이 기자의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웃는 것인지 우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그 표정 하나로 영화 전체의 메시지를 담아낸 안소니 퀸의 연기는 지금도 명장면으로 꼽힙니다. 제목 25시는 정상적인 하루가 끝나는
24시를 넘어선 시간, 즉 이미 모든 것이 무너지고 어떤 구원도 불가능해진 절망의 시간을 뜻합니다. 한국에서 이 제목은 조금 특별한 방식으로 대중의 기억 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과거 명동의 한 술집이 밤새 술을 마시라는 뜻으로 25시라는 상호를 내걸어 독특한 분위기로 인기를 끌었고 훗날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 상호에도 비슷한 발상이 이어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런데 정작 영화 속에서 25시가 품고 있는 의미는 그렇게 유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상적인 시간의 틀을 벗어난 인간이 어떤 힘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파국의 시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원작자 게오르기는 이 소설을 통해 이념과 국경, 인종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을 짓밟는 20세기의 폭력을 고발했고 안소니키는 그 고발의 얼굴이 되어주었습니다. 평론가들은 이 영화에서 그의 연기가 대사보다 표정으로 모든 것을 전달하는 절제된 연기의 정수를 보여주었다고 평가합니다. 이 밖에도 그는 아라비아의 로렌스의 부족장 아우다, 아부타이, 노틀담의 꼽추의 종지기 콰지모도, 그리고 나바론 요새의 그리스 게릴라 대장 등 수많은 인상적인 배역들을 남겼습니다. 그가 스크린에서 연기한 민족의 목록을 나열해보면 그야말로 놀랍습니다. 이탈리아인, 그리스인, 리비아인, 아랍인, 유대인, 우크라이나인, 루마니아인, 그리고 아메리카 원주민까지 국적을 특정하기 어려운 독특한 외모와 큰 키, 탄탄한 체격을 가진 그는 그야말로 세계 어느 민족으로도 스크린 위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배우였습니다. 150편이 넘는 영화, 어떤 기록에는 300편에 가까운 출연작이 언급될 정도로 그는 평생 쉬지 않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물론 그의 모든 도전이 성공으로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1958년 그는 배우가 아닌 감독으로서 대적이라는 영화를 연출했지만 아쉽게도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연기자로서는 타고난 재능을 보여주었지만 카메라 뒤편의 자리는 그에게 맞는 옷이 아니었던 셈입니다. 그러나 이런 실패조차 그의 도전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하나의 일화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노년까지 한 번도 안전한 길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에는 산체스의 아이들과 같은 작품에서 여전히 무게감 있는 가장의 역할을 소화했고 199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사막의 라이온처럼 역사적 인물을 연기하는가 하면 놀랍게도 라스트 액션 히어로와 같은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에도 얼굴을 비추며 젊은 세대의 관객들에게도 자신의 존재감을 알렸습니다. 1987년 아카데미는 그에게 평생 공로상인 새실비 더밀상을 수여하며 그의 오랜 경력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제 화려한 스크린 뒤편 그의 사생활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명과 함께 짙은 암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의 첫 번째 부인은 캐서린 드밀이었습니다. 영화 10개로 유명한 거장 감독 세실 B 드밀의 딸이었습니다. 무명에 가까웠던 라틴계 청년이 명문가의 딸과 결혼한다는 것 자체가 당시로서는 화제가 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은 시작부터 순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두 사람은 1939년 첫 아들 크리스토퍼를 얻었지만 아이는 안타깝게도 1941년 어린 나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은 부부 사이에도 깊은 그늘을 남겼을 것입니다. 캐서린과는 이후로도 자녀를 더 두어 모두 5명을 함께 낳았지만 결혼 생활은 계속 흔들렸고 결국 두 사람은 갈라섰습니다. 이후 그는 이탈리아 여성 졸란다와 재혼하여 31년이라는 긴 세월을 함께 살며 3명의 자녀를 더 얻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이야기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졸란다와의 결혼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무렵 안소니키는 자신보다 40살 이상 어린 비서 캐시 벤빈과 동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1993년 그가 78살이 되던 해에 두 사람 사이에서 딸 안토니아가 태어납니다. 80 가까운 나이에 얻은 늦둥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세간에 그대로 알려지는 것이 부담스러웠던지 안소니키는 이 막내딸을 자신의 아들인 덩컨 퀸의 양녀로 호적에 올리는 일까지 벌입니다. 아버지가 낳은 딸을 자신의 아들의 딸로 세상에 내보인 셈입니다. 1997년 82살의 나이에 그는 캐시 벤빈과 세 번째로 정식 결혼식을 올립니다. 세 번의 결혼과 수많은 관계 속에서 안소니키는 5명의 여성으로부터 9명의 아들과 4명의 딸, 총 13명의 자녀를 얻었습니다. 일부 기사에서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자녀가 몇 명 더 있다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집니다. 첫 부인 캐서린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5자녀, 두 번째 부인 졸란다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3자녀, 그리고 캐시 벤빈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까지 더하면 그의 자녀들 사이의 나이 차이만 해도 수십 년에 이릅니다. 마지와 막내 사이의 나이 차가 부모와 자식 사이만큼이나 벌어져 있었던 셈입니다. 음막 위에서 그는 방랑자였고 자유인이었지만 스크린 밖의 삶 역시 어느 틀에도 얽매이지 않았던 셈입니다. 그의 부음을 전한 국내 기사들은 하나같이 이 대목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80의 나이에 47살 어린 여성과 결혼해 화제를 낳았다는 사실이 그의 파격적인 연기 인생과 겹쳐지며 하나의 전설처럼 회자되었습니다. 5번째 아들인 로렌조 킨은 아버지처럼 예술가의 길을 걸어 오늘날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각가가 되었습니다. 노년의 안소니 킨과 아들 로렌조가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은 지금도 종종 회자됩니다. 이 화려하고 복잡한 인생의 이면에는 예술가로서의 또 다른 얼굴도 있었습니다. 안소니 킨은 배우이기 전에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어린 시절 건축가를 꿈꾸며 스케치 대회에서 우승했던 그 감각이 노년에 이르러 다시 화폭과 조각칼로 이어진 셈입니다. 그는 연기 활동이 뜸해진 노년기에 오히려 더 왕성하게 회화와 조각에 몰두했습니다. 1998년 말에는 조각가인 아들 로렌조와 함께 한국을 찾아 예술의 전당에서 부자가 함께하는 작품전을 열기도 했습니다. 스크린 위의 거친 마초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섬세하고 사색적인 예술가의 얼굴이 그 전시회를 통해 한국 팬들에게 소개된 것입니다. 그는 자서전 원제와 원맨 탱고를 통해 자신의 파란만장한 삶을 스스로 기록으로 남겼는데 무려 18개국 언어로 번역되어 출간되며 그의 인생 자체가 하나의 콘텐츠로서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6월 3일 안소니 킨은 미국 보스턴의 한 병원에서 눈을 감습니다. 폐렴 등의 증세로 치료를 받던 중 호흡곤란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86. 그해 4월부터 실베스터 스텔론과 함께 출연했던 영화 어벤징 안젤로가 그의 마지막 유작으로 남았습니다. 6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카메라 앞에 섰던 한 배우의 여정이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거리의 소년에서 세계적인 배우로 2번의 오스카에서 13명의 자녀를 둔 파격적인 사생활까지 안소니 킨의 삶은 그가 스크린 위에서 연기했던 어떤 인물보다도 굴곡이 깊었습니다. 잠파노의 거친 손, 조르바의 자유로운 춤, 요한 모리치의 일그러진 웃음, 그리고 그 모든 배역 뒤에 숨어있던 한 남자의 진짜 인생. 명과 암이 이토록 선명하게 갈렸던 배우가 또 있었을까요? 생각해보면 그의 연기 인생과 사생활은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그가 스크린에서 가장 사랑받았던 캐릭터들, 잠파노와 조르바와 요한 모리츠는 모두 정해진 틀 안에 얌전히 머물지 못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사회가 정해놓은 규범과 국경과 인종의 경계 밖으로 밀려나거나 스스로 그 경계를 뛰쳐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소니 퀸 자신의 삶 역시 그러했습니다. 한 나라에 완전히 속하지 못한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나 결혼이라는 사회적 틀 안에서도 끝내 자유분방한 방식으로 살아갔습니다. 어쩌면 그가 그토록 다양한 이방인의 얼굴을 설득력 있게 연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자신이 평생 어딘가에 완전한 이방인이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가난과 혼란 속에서 자란 소년이 세상에서 가장 강렬한 얼굴 중 하나로 남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 얼굴 뒤에 있던 인간적인 결함과 방황까지, 그 모든 것이 합쳐져야 비로소 안소니 퀸이라는 한 사람이 완성됩니다. 완벽한 성인의 이야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단순한 스캔들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재능과 결핍, 성공과 방황이 뒤엉킨 채 86회를 온전히 살아낸 한 인간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안소니 퀸의 진짜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안소니 퀸이라는 이름을, 그리고 그가 남긴 명작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